감옥에서 40년인가 50년을 갇혀 있잖아. 그 감옥에서 40년인가 50년을 레드가 40년인가 50년을 감옥에서 살아.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 있느냐? 허락을 받지 않으면 화장실을 못 가. 그거 알죠? 그 장면이 나와. 앤디가 주인공이고, 레드라는 그 사람이 50년인가를 감옥에 있어. 그러니까 아주 젊어서 20대 때 10대 후반인가에 살인을 저지르고 50년인가 감옥에 있는데, 그 50년 만에 그 흑인이 출소를 해. 출소를 했는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마트에서 포장하는 직원을 하는데, 화장실 갈게요. 손 들고 허락을 받아야 쌀 수 있는 거야. 그 수십 년 동안 습관이 됐기 때문에 스스로 자연스럽게 허락을 받지 않으면 소변이 안 나오는 거야. 그게 습관이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 박근혜 지지자들이 앞뒤도 안 맞는 주장을 가지고 막 미친 듯이 거의 광기야. 광기 어리게 막 퍼뜨리고 있는 그들을 우리가 저 인간들을 싹 다 잡아 죽여야 돼. 저 인간들을 싹 다 가둬야 돼. 정신병원에 쳐넣어야 돼. 이런 말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분들은 치유의 대상이야. 그분들은 치유의 대상이야. 그분들이 정신 차리고, 그 특징이 다 나이가 많잖아. 예. 그분들이 다 나이가 많아. 그게 뭐냐? 30년대나 40년대 태어나서 그 일을 겪은 거야.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잡혀가 죽고, 똘똘한 사람은 다 죽고, 그걸 보고 살아남은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을 우리가 막 똑같은 말로 비난하고 그러면 안 돼. 그들을 정말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안아줘야 되고 우리가 치유해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역사적 희생자야. 이 위안부 할머니들처럼 역사적 희생자야.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 생각해봐. 태어나서 우리 엄마가, 내가 그 얘기했잖아. 우리 엄마가 일제시대 때 학교를 갔는데 우리 엄마 30년생이에요. 그게 8살에 38년이야. 38년에 소학교를 들어갔어. 근데 그 마을에 같이 자란 그 되게 가난한 집 딸이 있었대. 근데 이 애가 우리 엄마한테 야, 누구야 그 선생님이 이제 만년필을 쓰는 걸 보면서 야, 저기서 나오는 걸 받아서 팔면 좋겠다 이러면서 한국말을 했대. 조선말을 한 거야. 그러자 그 선생이 조선말을 했다고. 저기 친구를, 우리 엄마의 친구를 자로 입술이 다 찢어져서 이 한복 그 저고리가 새빨갛게 피로 물들 만큼 입술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입술을 때렸대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는 45년까지 실어증에 걸렸대. 한마디도 못했대. 그게 우리 엄마의 증언이야. 우리 엄마가 그 30년생인데 그 소학교 때 그 일을 겪은 거야. 조선말 사용이 금지됐는데 조선말을 했다고. 그게 9살짜리 여자애를, 8살 9살짜리 여자애를 한복이 피범벅이 될 때까지 입술이 찢어져가지고 입술이 너덜너덜해져서 피범벅이 될 때까지 선생이 때리면서 조선말 했다고. 애들 앞에서. 그게 적인 거죠. 아이들에게 조선말을 쓰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준 거야. 그렇게 잔인했던 게 일본 놈들이야.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그렇게 잔인했던 거야. 그걸 본 어른들이 어떻게 정상적 사고가 되겠냐고. 우리 엄마가 그런 일을 겪었어. 그러니까 우리 엄마, 그러니까 1930년대, 여러분들 어르신들 중에 1930년대 어르신들한테 물어봐. 소학교 때 조선말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 일본에 눌려 있었던 거야. 그래도 이 어른들이요, 한 가지에는 분노가 있는 거야. 일본 놈이라 하면 치를 떨어. 일본 놈이라 그러면 치를 떠는 거야. 왜냐하면 이분들이 살아서 몇 년 안에 해방이 됐거든. 독립운동가들이 일본 놈들하고 막 싸우는 걸 봤고, 그래서 대한독립이 됐거든. 45년에. 그래서 내 어린 시절을 짓밟았던 일본 놈들에 대한 반일 감정이 분명히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박근혜 지지자들 중에 위안부 문제가 나오면 이 노인분들이 확 돌아서는 거야. 위안부 문제나 일제 문제가 겹치면 독도 문제나 이런 게 나오면 확 돌아서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 어린 시절에 각인된 분노. 일제에 대한. 그런데 그 뒤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에 대해서는
40년 동안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야. 우리나라 사람이고 우리나라 권력이었어. 근데 우리나라 권력에 의해서 40년 동안을 그렇게 공포 상태에 살았던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스톡홀름 증후군을 앓고 있는 거야. 스톡홀름 증후군을 앓는 거야. 45년에 해방되고 3년 만에 그 서북청년단이 손가락총으로 저 새끼 빨갱이다 그래서 다 죽이고 다니기 시작하고, 제주도에서 48년도에 그 제주도 여인들을 죄강간하고 죽이고, 50년부터 그러니까 49년부터 보도연맹 사건으로 죽이기 시작해서 50년에 한국전쟁 터지니까 옳사군에서 다 죽인 거 아니야. 집단학살하고. 그 전쟁의 피해를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그 다음에 빨치산한테 밥 줬다 그래서 죽이고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고기 잡으러 갔는데 웬놈들이 끌고 가서 3개월 있다 내려왔는데 간첩이라고 3번을 고문당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정상적 사고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우리하고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들을 우리가 비난하면 안 돼. 그분들은 정말 치유의 대상이야. 정신적으로 치료받아야 돼. 얼마나 비참하냐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 어른들의 빨갱이란 말을 쓰면 그분들의 스위치가 켜지는 거야. 빨갱이에게 동조하면 막 고문당하는데, 잡혀가는데, 내 자식이 죽는데, 빨갱이란 말을 듣고 어르신들이 미쳐버린 거야. 그게 빨갱이 코드야. 왜 박근혜가 서석구가 나와서 빨갱이 얘기하고 종북 얘기했냐. 그러면 그 스톡홀름 증후군에 시달리는 어른들은 곧바로 마치 좀비처럼, 서양의 좀비 영화에 나오는 좀비처럼 빨갱이라는 단어가 돌면 서북청년단처럼 행동해. 그래야 살아남았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왜 박근혜 일당이 중요할 때마다 빨갱이 얘기를 하고 전쟁 코드를 사용하냐면, 그게 스위치를 키는 거야. 이거 내가 볼 땐 이거 스톡홀름 증후군으로 인한 스위치야. 빨갱이란 이름으로 잡혀가서 죽었던 거를 40년 동안 지켜본 사람한테 빨갱이한테 동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거보다 무서운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저 새끼들이 지금 철진한 빨갱이 얘기를 아직도 팔아먹는 거야. 이해가 되지? 지금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그 말도 안 되는, 우리가 고등학교 사회체계, 중학교 사회체계 형사재판은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시작한다. 단순한 그 말을 박근혜가 무죄다라고 떠들고 있는 애를 보면 이거 미친놈이잖아 이거. 아니 이 새끼 왜 이러는 거야. 이 또라이 왜 이래. 그 또라이가 바로 그런 사람인 거야. 그 스위치가 켜지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스위치를 켜는 놈인지 스위치가 있는 놈인지. 예. 스위치가 몸 안에 있는 사람이면 뇌 안에 빨갱이 얘기만 들으면 서북청년단으로 변하는 거야. 아니면 그 스위치를 이용하는 놈인지. 자기가 그런 개소리를 주장을 해서 머릿속에 빨갱이 스위치가 있는 어른들을 자극하려고 하는 건지. 그걸 찾아내야 돼. 구분해야 돼. 학습된 공포죠. 이거는 정말 역사적으로. 근데 이분들이요, 김대중 노무현 때는 안 그랬다니까. 그렇잖아. 김대중 노무현 때 이 노인들이 김대중 노무현 물러가라 그랬냐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 예. 김대중 노무현 때는요, 빨갱이 물러가라 이런 얘기 안 했어. 그땐 누구만 했냐 하면 뉴라이트 목사들이 빨개 벗고 고추를 달랑달랑 내놓고 트럭 타고 다니면서 김대중 노무현 빨갱이라고 외쳤지. 그런 미친놈들 빼놓고 나머지는 안 그랬어. 그땐 정말 평화로웠고 노인들도 그렇게 빨갱이 이런 말 안 했어. 그땐 정말 빨갱이 공포 없이 살았던 10년이야. 예. 그러다가 이명박이 들어서고 국정원의 원세훈이가 빨갱이 스위치를 킨 다음에 이 노인분들이 다시 서북청년단 모드로 변한 거야. 그래야 살아남았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이 박근혜가 무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배경을 한번 찾아봤고요. 예. 그 다음에
이재용 구속 여부에 대해서 속보가 떴어요? 이재용 구속 여부에 대해서 지금 속보가 떴나요? 지금 아직 확정된 거 없죠? 예. 지금 이제 이재용이 23시간을 조사받았어. 그러니까 이재용이 그러니까 23시간 동안을 조사받은 거야. 거의 하루가 24시간이잖아. 22시간 이상을 조사를 받은 거야. 이건 뭔 얘기냐? 굉장히 많이 버텼단 얘기야. 핵심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버텼단 얘기야. 그래서 얘가 지금 버티면서 22시간을 버텼단 얘기고, 그리고 그 잡아둔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안 나왔단 얘기는, 잡아둔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안 나왔단 얘기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는 거야.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단 얘기고, 그렇다라면 이 구속영장이 어떻게 될 건가? 금명 구속영장. 자, 특검, 피의자 소환조사, 뇌물공여, 국회 위증 혐의, 최순실 일가 지원, 최지성 장충기도 카타르 발전소 수주 발표도 합병 뒤로 미뤄. 이 부회장 배임 추궁. 자, 이게 지금 내용이 너무 어렵게 나왔어. 너무 내용이 지금 어렵게 나와서 내가 볼 때 좀 정리가 안 된 상태였던 것 같고요. 자, 일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13일 국회 위증과 오늘이잖아.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오늘 내일 중에 이 부회장의 지시로 최순실 일가를 지원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 장충기 차장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할 예정이다. 이게 오늘 아침에 나온 건데 조금 아까 오후에 나온 뉴스가 14에서 15일로 지금 늦춰졌죠. 그죠? 오후에 나온 뉴스가 이 이재용 구속이 14, 15일 중에 구속 결정이라고 나왔고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라고 나왔어요? 지금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여부 이르면 내일 결정. 조금 아까 구속영장 청구됐다는 얘기 나왔어요? 아까 어떤 사람이 구속영장 청구됐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허위사실인가? 왜냐면 그렇게 빨리 구속영장이 나올지 몰랐는데 그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말 사실이 아닌 거죠? 아까 누구야? 구속영장 청구됐네요 라고 쓴 놈. 내가 그 중요한 박근혜 트라우마 독재 트라우마 설명하는데 이재용 구속영장이 청구됐어요 라고 얘기한 사람, 당신이 요원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당신이 한 짓은 요원 짓이야. 우리 방송에서 내가 다른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랑 상관없이 속보를 올리는 인간들을 우리는 요원 취급해. 요원이 하는 짓이랑 똑같은 거야. 지금 내 방송의 흐름을 끊고 내가 방송하면서 흐름을 끊게 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헛소리 하는 거라고 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청구됐으면 뉴스가 뜨지. 근데 아까 청구가 됐네요. 찾아내. 찾아내가지고요. 이런 애들은 혼 좀 내줘야 돼. 이렇게 헛소리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 우리 방송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몇 가지 행동이 있어. 첫째, 속보 올리지 마라. 왜? 이게 속보가 우리 맨 처음에 이 이야기의 시작이 뭐에서 와? 장일원 주심 공소사실 자체가 사실 아니야 무죄 추정이라는 연합뉴스 속보, 그 속보를 가지고 지금 박근혜 지지자들이 박근혜가 무죄다라고 주장하고 있어. 왜? 지금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형사소송법의 원칙도 잘 모르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걸 잘 모르는 학력이 좀 모자란 그 노인분들, 가난한 노인분들을 주 동력으로 삼기 때문에 이거 봐라! 박근혜가 무죄란다! 속여먹기 쉬운 거야. 그래서 연합뉴스의 이 속보를 이용을 해서 지금 박근혜 지지자들을 속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박근혜를 지지해서 박근혜가 무죄라고 주장한 사람들은
형사소송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말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 모르는 무식한 어른들을 이용해서 박근혜가 무죄라는 꼴통 주장을 하기 위해서 속보를 이용한다. 다른 말로 그런 용도로 쓰라고 속보를 냈기 때문에 우리 방송에서는 그 속보를 가지고 오는 사람은 블랙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내가 속보를 올리는 사람을 블랙하기 시작한 건 2012년부터야. 그런데 몇 년 전, 작년인가에 그 손석희 뉴스에 어떤 그 사람 누구냐? 저기 어떤 외국인 학자가 나왔어. 이 사람이 뉴스의 시대, 알랭드 보통이라는 외국인 그 작가가 책을 썼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뉴스의 시대라는 거야. 그 뉴스의 시대라는 그 책 내용에 뭐가 있냐면 일부러 권력자들이 대중을 어떻게 지배하느냐, 뉴스를 계속 던지는 거야. 뜬모를 뉴스를 막 긴급한 척 속보를 막 던져가지고 줄기 있는 생각을 방해한다. 그게 뉴스를 갖고 지배하는 법이라고 나와. 근데 이 얘기를 나는 2012년부터 우리 방송에서 속보는 금지되어 있었어. 그래서 속보 올리면 강퇴시키고 그 아주 엄격하게 블랙 걸어버리고 엄격하게 관리했어.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보니까 속보라고 올라온 내용들이 내용이 없는 거야. 추가 기사가 안 나오는 것들이 막 속보라고 내 방송 중에 나와. 아, 이거는 내 방송의 흐름을 끊기 위해서구나 라고 나는 몸으로 깨달은 거야.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 속보가 금지됐는데 어머나 세상에 알랭드 보통이라는 외국인 학자가 그걸 책으로 썼어. 그게 뉴스를 가지고 대중을 지배하는 방법이라고. 뉴스의 시대,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쓴 뉴스의 시대. 예, 뉴스의 시대. 그래서 속보를 막 던져가지고, 속보를 막 던져서 줄기 있는 이야기를 못 듣게 하는 거야. 가령 조그맣게 상황. 우리가 왜 지금 박근혜를 지지하는 노인들이 잘 모르면서 막 서북청년단체로 행동할까? 그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했잖아.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이야기를 방해하기 위해서 속보를 올리는 거야. 그러면 막 이재용 구속됐어? 이러라고. 그게 요원들이 하는 짓이야.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 속보 올리면 블랙을 다 걸었는데 몇 년 뒤에 지식인에 의해서 그게 외국인 지식인에 의해서 확인이 된 거야. 맞다. 그게 뉴스의 시대에 권력자들이 다 대중을 지배하는 방법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내가 우리 방송에서 내가 방송에 얘기하는 거 이외에 딴 속보 올리지 말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단독 보도도 위험해. 그러니까 나는 단독 보도하고 속보 잘 안 믿어. 왜냐면 이 단독 보도하고 속보가 단독은 주변에서 그러니까 단독 보도로 나온 걸 다른 언론사들이 받아주지 않으면 묻혀. 그리고 그 단독 보도를 받은 사람만 욕을 먹고 처벌을 받아. 그래서 단독 보도는 반드시 다른 기사를 찾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속보는 절대 듣지 마. 개무시해. 채널A TV조선에서 2013년에 박근혜 국정원 여직원이 박근혜를 위해서 댓글 달았다라는 증거들이 막 나왔는데 이석기 변장 도피 중 속보. 이석기 내라는 못죄 그 체포영장. 이석기 변장 도피 중. 둘 다 거짓말이었어. 그래서 속보는 무시해야 돼요. 다만 속보란 제목만 있으면 그건 개무시해야 되고 관련 기사가 있어야 돼. 관련 기사가 나온 건 그거는 믿을 만한 거야. 근데 기사가 없는 속보 제목은 낚시라고 봐야 돼. 100% 낚시야. 자, 일단 지금 상황을 한번 봅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내일 뇌물공여 등 혐의의 피의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뭐요? 이르면 내일 구속영장 청구할지 말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얘기는 구속될 가능성 없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그게 재판부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큰 건데 왜냐? 삼성에서 그동안 판사들하고 검사들한테 뿌려놓은 장학금이 많아. 그래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해도
그게 재판부에서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큰데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청구 안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특검의 이규철 대변인이 13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는 내일과 모레 사이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과 함께 뇌물죄 의혹에 연루되어 있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특검이 진짜 일을 한다면 얘네가 그거 알죠? 구속영장이라는 게 청구가 되잖아. 그러면 그 구속영장을 어느 판사가 맡고 있느냐가 중요해. 삼성 장학생이 판사로 있는 판사 업무 시간이면 절대 안 해주겠죠. 기각하겠죠. 그러니까 날짜를 안정하고 지금 뭘 하는 거야? 눈치 보는 거야. 삼성 장학생이 아닌 판사가, 삼성에서 뇌물 받지 않은 판사가 오나 안 오나 그걸 보는 거야. 첫째.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 지금 이재용을 구속 수사할 거냐 불구속 기소할 거냐를 고민하는 거야. 똑같이 뇌물죄라도 구속 수사할 거냐 불구속 기소할 거냐. 그 다음에 이거 뇌물죄를 적용할 거냐 말 거냐.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다른 기사를 하나 읽어줄게요. 예. 자, 일단 그래서 지금 이 특검이 내일과 모레 사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말지 고민하는 게 그 삼성으로부터 뇌물받지 않은 판사를 기다리는 건지 아니면 불구속 기소를 생각하는 건지, 뇌물죄 성립이 안 될 거라고 재판에서 인정이 안 될 걸 고민하는 건지 지켜봐야 되겠죠. 이 부회장과 함께 뇌물죄 의혹에 연루되어 있는 이인자, 잠깐, 그 다음에 또 하나. 만약에 이재용이 구속이 된다면 그건 뭐야? 박근혜 뇌물죄가 100%란 얘기야. 지금 이재용이 만약에 구속이 되잖아. 그러면 박근혜 뇌물죄는 100%란 얘기야. 그런데 그러면 이재용이 구속 안 되면 박근혜 뇌물죄가 100%가 안 되는 건가요? 예. 이재용이 구속이 안 되면 박근혜가 뇌물죄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안 된다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논란거리는 되겠죠. 쉽진 않아지겠지. 쉽진 않아지겠죠. 그죠? 예. 거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이 부회장과 함께 나머지 2인도 구속영장 청구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재용은 빼고 얘네 밑에 있는 애들만 구속이 돼도 이건 뇌물죄야. 얘네들이 구속된다면 이거 뇌물죄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재용의 구속영장이 만약에 안 나온다면 이재용이 직접 지시했냐 안 했냐 이걸 지금 입증할 수 있느냐 마느냐 문제거든. 근데 얘네들 밑에 있는 애들만이라도 구속이 된다면 이건 뇌물죄야. 자, 이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이 부회장을 제외한 삼성 관계자들의 신병 처리를 이 부회장과 같이 할지 안 할지 결정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쟤네들만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이재용도 청구할지 결정하지 않았다. 또 이재용을 청구 안 하면 쟤네들도 봐줄지 이런 거 결정한 바 없다. 이 부회장의 신병 처리를 결정할 때 함께 말하겠다. 지금 계산 중이란 얘기야. 딜 중이고. 왜냐하면 이게 삼성은 함부로 못 건드리는 게 판사들 중에 삼성 장학생이 많은 거야.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애들이 꾸준히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구속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이 있는 거야. 누가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구속영장 청구 신청이 어려운 거예요. 특검은 이 부회장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한 내용과 특검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일부 다르다는 점도 이재용의 신병 처리할 때 고려한다. 한마디로 이재용이 국회의 국정조사에서 한 말이 지금 특검 조사 내용하고 진술이 달라. 그러면 국회 국정조사에서 위증했다는 얘기야. 이 위증했다라고 할지 말지도 지금 고려하고 있다. 이 대변인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위증한 것은 구속영장 청구의 일부 사유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보니까 이 사람은 구속해야 된다는 입장인 걸로 보여. 그런데 왜 망설일까?
전날 오후부터 이날 오전까지 22시간 동안 장시간 이재용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데 대해서 수사할 내용이 많고 수사팀이 원하는 진술과 이재용의 진술이 상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끝까지 인정 안 했다는 얘기야. 이재용의 진술과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나머지 삼성 수뇌부들의 진술 간에 어긋나는 부분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럴 땐 무조건 구속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이재용이 아니고 삼성이 아니었다면 몽땅 구속이죠. 증언이 다르면 말 맞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구속한단 말이야. 이재용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이 결정될 경우 영장에는 뇌물공여, 위증 혐의가 적용될 전망이다. 근데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혐의가 추가되거나 박근혜 대통령 공모 부분이 적시될 가능성도 크다. 특검팀은 삼성이 지난 2015년 8월 최 씨의 독일 현지법인 코레스포츠와 200억 원대 컨설팅 계약을 맺은 건 같은 해 10월부터 작년 3월까지 최 씨의 조카 장시호의 한국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후원한 것 등을 합병 찬성에 대한 대가로 보고 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직접 이 부회장과의 독대 자리에서 최 씨에 대한 지원금 및 경영권 승계 문제를 언급했다는 증거도 확보됐다. 당시 삼성물산 합병 문제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정이다. 특검팀은 삼성이 최 씨가 실질적으로 설립 운영한 미르케이 스포츠재단에 대한 재단에 204억 원의 출연금을 낸 데 대해서도 향후 뇌물죄 적용을 통한 공소장 변경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출연금과 관련해서 기존 검찰 수사에서 최 씨 등 강요에 의한 출연금이라는 결론이 나서 최 씨에게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됐다. 자, 이거 봐봐. 향후 뇌물죄 적용 공소장 변경 가능성. 특검은 곧 해체되죠. 자, 지금 이재용에 대해서 특검이 흔들렸다고 봐야 돼, 이건. 이 출연금과 관련해서 기존 검찰 수사 측에서, 검찰 수사에서, 그러니까 기존 검찰이 이 결국은 최순실의 이 권리남용,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만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검사하고 판사 중에 삼성에서 안 받아먹은 애들이 드물단 얘기야. 그리고 이재용이 이번에 특검을 준비하면서 박영수 특검이랑 친한 사람을 변호사로 삼았다는 기사가 났었어. 박영수 특검이랑 친했던 사람을 그 변호사로 선임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어.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은 특검이 흔들렸을 가능성으로 봐야 돼. 예. 특검이 이재용 때문에 흔들렸을 가능성이 나는 있다고 봐. 그래서 지금 이 박영수 특검이 잘 해놓고 결국 이 삼성 때문에 지금 이거 죽 써서 개 주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드는데 지금 내가 볼 때 내부적으로 아주 딜 죽일 것 같아. 막 논쟁이 심할 것 같아. 윤석열 같은 사람은 절대 용납 안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이 검사들이 아마 특검들 내부에서도 이재용 구속건으로 이 복잡할 거야. 자, 특검이 이재용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그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질지 말지는 차후 문제지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읽어주고 싶은 뉴스가 있는데 어떤 기사냐면 참 대단해. 오마이뉴스 기사는 진짜 찾기 어려워. 같은 제목인데. 자, 이재용이 22시간 동안에 한 말이 뭐냐면 대통령의 강요로 최순실을 지원했다.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자기도 피해자다. 예. 이게 지금 이제 이재용이 계속 주장한 내용이야. 와, 오마이뉴스는 진짜 뭐 3페이지나 가야 나올래나? 어? 야, 같은 뉴스를 막 펼쳐내면서 오마이뉴스 같은 거는 눈에 안 띄게 해놨네. 자, 좌우지간 이제 내가 여러분한테 읽어주고 싶었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자, 지금 이재용이 자기는 대통령의 강요로 강제로 지원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자다. 그 주장을 22시간을 했는데, 그런데 법조계에서 어떤 주장을 하느냐 하면, 예, 법조계에서 무슨 주장을 하냐면, 만약에 대통령의 지위를 가진 자가 강압을 해서 돈을 받아냈다면 그거는 두 가지로 다 처벌할 수 있다. 직권남용하고 술해죄로 다 처벌할 수 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 피해자, 그러니까 소위 이 피해자 이재용 같은 피해자를 같이 기소할지 말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오마이뉴스에 나왔던 내용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재용은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을 해. 그럼 저 대통령의 강압에 의해서 자기가 최순실을 지원했다. 그건 인정한 거야. 그러니까 박근혜가 직권남용을 했든지 어쨌든지 나한테 돈을 뜯어가서 최순실을 지원하게 했다. 이게 이재용의 주장이야. 여기에 대해서 법조계에서, 근데 오마이뉴스에서는 법조계 누구라고 실명 거론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확인해 봐야 되지만, 오마이뉴스에 나온 내용에 의하면 대통령의 지위를 가진 자가 지위를 이용해서 돈을 요구했다면, 잠깐만요. 그 내용 찾았어요. 그래서 이 대기업에서 그 재단에 출연금을 낸 사람들, 그 사람들도 지금 뇌물죄로 적용이 되냐 안 되냐의 핵심적인 문제가, 그 얘네들이 피해자라고 계속 주장을 해.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박근혜를 뇌물죄로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야. 근데 어떤 법조계에서, 오마이뉴스에 의하면 법조계 다수가 그 다수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돼. 이거 조국 교수한테 한번 물어봐. 그래서 진짜 이렇게 대통령이 강제로 돈을 뺏어서, 돈을 뺏은 대가로, 돈을 이제 대통령의 지위로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강제로 돈을 강요했다면 이거 술해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 재벌들은 처벌 안 받는 거야. 재벌들은 처벌 안 받을 수도 있다. 요게 지금 법조계의 주장이라는데 진짠지 이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말이 좀 어려웠나? 예. 그래서 지금 이재용이 구속되면 곧 박근혜의 뇌물죄다라는 그 등식이, 예, 난 매우 위험하다고 봐. 예? 결론은 이재용이 구속돼야 박근혜 뇌물죄가 성립된다라고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 그 말은 곧 이재용이 구속되지 않으면 박근혜도 뇌물죄가 아니다라고 박근혜 지지자들이 떠들고 다닐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내가 지금 길게 설명한 핵심은 뭐냐? 이재용이 구속돼야 박근혜가 뇌물죄가 성립된다라는 등식, 그건 잘못된 등식이다. 이재용이 구속되지 않더라도 박근혜의 뇌물죄는 성립될 수 있다 라고 가야 된다고. 지금 저것들은 아주 단순한 형사소송법의 원칙상 형사소송법에서 고소된 내용을 전부 다 그 사실로 판단하지 않는다. 심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심리를 다 끝내고 나서 판단할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그 박근혜 지지자들이 무식하다 보니까 강일원 주심이 공소사실 자체가 사실이라고 생각 안 한다. 무죄 추정이라고 얘기를 해서 속보를 냈고, 그거를 지금 박근혜 지지자들이 막 퍼돌리고 있어. 이거는, 이 상황은요, 박근혜 지지자들이 무식해서냐? 박근혜 지지자들이 무식해서냐? 아니면 강일원이 진짜 그런 생각이냐? 박근혜 지지자들이 진짜 그런 생각인 거냐? 그러니까 무식해서냐? 아니면 강일원이라는 재판관이 진짜로 이 탄핵을 기각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거냐? 예.
근데 지금 상식적으로 재판부에서 탄핵을 안 하면 대한민국의 법조인들 중에 그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법조인 중에 그걸 용납할 수가 없다고. 내가 어저께 질문한 내용 중에 자기 이름을 걸고 법조인 중에 이 탄핵이 기각돼야 된다라고 얘기한 사람 있나요? 박근혜 변호인들을 제외하고 무슨 뭐 헌법학자라든가 그런 사람들 중에 이 탄핵이 기각돼야 된다라고 자기 이름을 걸고 얘기한 사람 있나요? 한번 찾아봐. 그런 사람이 있는지. 예. 자, 이제 이재용이, 그러니까 이 오마이뉴스 기사는 대통령 강요로 최순실을 지원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검이 볼 때는 이거는 형량을 결정할 요소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곧 삼성전자 수뇌부에 대한 구속영장 여부를 결정하겠다. 근데 아마 엄청난 로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이것들이.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동안에 삼성에서 이 판검사들한테 쏟아부은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모든 조직을 동원해서라도 이재용을 구하려고 할 거다. 홍라이가. 자, 법학계에서는 공무원이 압박이 아닌 협박에 이르는 수단을 동원해서 직무 범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았을 때. 자, 여기서 직무 범위라는 건 뭐냐? 자, 박근혜가 국민연금과 더불어서 어떻게 했어요? 이재용을 도와줬잖아. 이게 직무 범위야. 박근혜의 직무 범위에 있는 사람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돈을 받았을 때 이를 상상적 경합, 즉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개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봐서 공갈죄와 뇌물죄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게 다수설이다. 요 표현이 중요한 거야. 법학계에서 공무원이 압박이 아닌 협박에 이르는 수단을 동원, 그러니까 아주 그냥 강제적으로 자기의 직무 범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았을 때, 한마디로 이재용을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공무원이 이재용을 협박을 해서 돈을 뜯어냈을 때 요걸 상상적 경합에 의한 상상적 경합으로 봐서 공갈죄와 뇌물 수수죄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게 다수설이다. 그러니까 이재용이 구속된 그 다음에 요 뒤에 판례도 공무원이 직무 집행의 의사를 갖고 직무와 관련해서 갈취했으면 수뢰죄와 공갈죄가 동시에 성립된다라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서 강제로 돈을 뺐으면 수뢰죄가 된다는 얘기야. 공갈죄랑. 다만 이 경우에는 돈을 낸 사람이 피해자의 성격이 있어서 처벌할 수 있다는 견해와 그렇지 않다는 견해가 상존한다. 그래서 이재용이 구속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박근혜가 어쨌거나 자기 직무 범위에 있는 사람에게 돈을 뜯어낸 거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된다. 요게 특검의 주장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예. 자, 그래서 이재용의 구속 뉴스, 이재용의 구속 뉴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주말을 지켜보자. 다음 뉴스는 뭐냐면 광주의 계엄군, 광주에서 이제까지 광주 시민들이 헬기를 타고 총을 쐈다. 그게 되게 30년째 주장한 내용이었대. 광주에서 지금 이제 헬기로 기관총을 난사했다. 이게 광주 사람들이 30년째 주장한 내용이야. 80년부터 지금 27년 동안, 아니 37년, 80년, 2000년, 37년째 주장한 내용이야. 그런데 이제까지 공식적으로 정부기관에서 헬기를 타고 난사한 적이 없다. 그런 입장을 계속 가져왔다는 거야. 그런데 어저께 헬기로 쏜 게 맞다. 헬기로 쏜 게 맞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밝혀졌냐면 건물에 있는 총알 자국 그걸 가지고 이건 헬기로 난사했다. 그때 왜냐하면 10층 높이에서 평행으로 쏠 수 있는 건물이 없다. 그 주변에. 그러니까 이거 헬기를 타고 쏜 거다. 또 이렇게 쐈다면 이건 진압이 목적이 아니라 학살이 목적이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요거는 가령 이제 이 총을 쏜 게
진압하기 위해서 무장해제를 유도하기 위해서 쐈다는 게 당시 계엄군의 주장인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야. 이 총은 경고용이 아니라 실제로 살상용으로 쏜 거다. 살상을 목적으로 쏜 총이다. 그런 주장이 지금 어저께 결정이 난 거야. 그러니까 그게 정확히 국립과학수사대가 인정을 한 거야. 정부 기구 중에서 유일하게 그 총자국은 이건 헬기에서 쏜 게 맞다라고 인정을 했다는 얘기야. 난사했다. 그래서 이거는 진압이 아니라 살상의 목적이었다. 그러니까 광주 학살이라고 불러야 된다. 예. 라는 이야기고요. 예. 이게 이제 어저께 JTBC 뉴스에도 나왔죠. 네. 근데 한겨레 신문에는 기사가 없었다며 오늘쯤은 났나? 그만큼 우리에게는 아픈 역사가 있고 아직도 광주의 진실이 다 파헤쳐지지 않았던 거야. 세상에 37년 전에 헬기 타고 총 쏘는 거 본 사람이 수만인데, 이제까지 우겼던 거야. 그다 37년 만에 인정한 거야. 어이가 없죠.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 어쩌면 세월호의 진상이 이렇게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거야. 내가 어제 그 뉴스를 보면서 든 생각인데요. 여러분 지금 이제 내가 어떤 분하고 어저께 통화를 했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막 그 시민들이 너무 지쳐가고 있다는 거야. 이 박근혜 탄핵이 박근혜 탄핵 이야기가 너무 오래 가고 있기 때문에 불안 상태가 오래 가니까 너무 지쳐간다는 거야. 자,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뭐라 그랬냐. 그래, 힘든 거 안다. 그러면서 내가 뭐라 했냐면 독립운동을 생각해봐라. 여러분이 지금 1917년에 독립운동가라면 어떨 것 같아요? 1927년에 독립운동가라면 어떨 것 같아요? 1937년에 독립운동가라면 어떨 것 같아요? 끝을 몰라. 지금 우리는 적어도 6개월 안에 박근혜 탄핵이 결정된다. 적어도 박근혜 임기는 12월 20일에 이제 12월 20일에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다. 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때 우리 독립운동했던 선배들은 끝을 몰랐어. 45년 8월 15일에 그렇게 갑자기 독립할 줄 몰랐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2개월이 너무 길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우리 독립운동가 선배들이 볼 때 우스운 일이 되는 거죠. 야, 우리는 36년을 싸웠다. 우리는 지금 2달 반 싸웠어요. 그리고 우리는 끝도 보여. 6개월 안에 탄핵 결정, 1년 안에 대통령 선거라는 끝도 보여.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친다는 얘기하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는 세월호야. 우리가 올해 세월호를 인양을 해야 되는데 JTBC 뉴스 봤죠? 100몇십 개의 구멍을 뚫어놨다고. 자, 그러면 100몇십 개의 구멍이 뚫려 있으면 그 구멍으로 물고기들이 들어가서 시신들을 훼손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또는 이 바닷물의 흐름 때문에 그 구멍으로 막 2, 3m짜리 구멍을 뚫어놨으면 시신이 흘러나갈 수도 있다는 거야. 유실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기가 막혀. 그죠? 그런 뉴스가 나오면 우리 미수습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고. 단지 내 딸아이의 영정사진을, 그 영정사진을 걸고 싶다. 이 소원도 들어줄 수 없다. 이게 얼마나 공포스러운 뉴스냐고. 그분들이 지금 몇 년 싸웠어요? 1000일을 넘게 싸웠어. 1004일이야.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지금 이 세월호 유가족들은 1004일을 버텨왔어. 미수습자 가족들은 1004일 동안 시신도 못 찾았어. 그런데 우리가 2달 반 싸우고 지쳤다, 힘들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겠나. 광주의 진실이 37년 만에도 밝혀지는데 긴 호흡으로 가자. 단기간 안에 우리가 진상규명이 안 될 수도 있다. 길게 봐야 된다. 이 상황을.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이 세월호는요,
세월호 진상규명을 올해 안에 할 수 있을까요? 난 못한다고 봐요. 배를 건지고도 몇 년은 조사해야 돼. 배를 건지고도 몇 년은 조사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세월호에 대한 진상규명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어. 그러나 우리가 올해 안에 배는 건지자는 거야. 배를 건져야 그때부터 진짜 진상조사야. 여러분이 어떤 분들이 기도 제목을, 기도의 내용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받아 적으세요. 세월호를 인양하게 해주십시오. 세월호를 인양하게 해주십시오. 받아 적으세요. 미수습자가 모두 수습되게 해주십시오. 예. 세월호가 인양되게 해주십시오. 미수습자가 모두 수습되게 해주십시오. 9명 모두 수습돼야 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여름 안에, 이 여름이 가기 전에, 가을로 가기 전에 세월호를 건지고 모든 이 미수습자의 시신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셔야 된다. 그리고 가습기 피해자에 대해서 가습기 사건의 책임자 처벌, 피해자 구제 대책 마련, 요 4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게 4가지야. 세월호를 인양하라. 미수습자를 수습하자. 그리고 가습기 첨가제 사건의 책임자를 처벌하라. 그리고 피해자 구제 대책 마련하라. 요 4가지를 적으셔서요. 이 4가지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여러분의 더 다른 기도를 하시더라도 요 세월호 인양, 미수습자 수습, 그리고 가습기 첨가제 책임자 처벌, 피해자 구제 대책. 왜냐하면 가습기 사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진상이 밝혀진 거야. 책임자가 누군지도 알아. 그러니까 밝혀진 책임자를 처벌하고, 그리고 피해자, 앞으로 발생할 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그래서 세월호하고는 달라. 세월호는 아예 진상조사가 안 돼 있어. 일단 인양하고 미수습자 수습하고 그리고 진상조사하는 거야. 이 진상조사는 오래 걸릴 수 있다. 광주의 진실이 37년 만에 밝혀졌어. 헬기로 쐈다는 거.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 이 단원고에서 살아남은 학생들이, 나는 그들 중에 누군가가 아마 이 문제를 끝까지 진상조사하는 일에 나는 뛰어들 거라고 봐. 우리 이 단원고 이 생존자 학생들이 우리는 구조받은 게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 헤엄쳐 나왔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리고 그 학생이 그 자기 팔에 노란 리본에 문신을 새겼더라고. 우리가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니는 것도 잊어버리는데 이 친구는 팔에다가 문신을 새겼더라고요. 그게 뭐겠어? 잊지 않겠다는 거야. 나는 이들이 이 단원고 이 희생자들의 이 살아남은 자와 이 유가족들이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그러면 그들에게 우리가 맡겨야 되냐? 난 아니라고 봐요. 자, 제가 아까 길게 그 40년 독재 트라우마를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세월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우리가 이 세월호의 진상규명에 집중하지 않으면, 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그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우리 살아있을 때 끝내자는 거야. 이건 우리의 트라우마야. 대한민국의 트라우마야.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서 이 책임자 모두를 처벌해야 돼요. 그 나치의 경비원을 70년 동안 추적해서 잡았잖아. 그래서 징역형에 보내잖아. 그런 마음으로 싸워야 된다니까. 세월호 책임자들 70년을 추적해서라도 마지막까지 감옥에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를 하면 안 된다고. 쉽게 끝날 일이 아니라고. 그 시작이 작년 11월이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리고 이제 반기문 이야기. 나는 반기문에 대해서 더 이상 욕도 할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어.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반기문은 UN 결의안을 위반하면서 나오겠다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러냐? UN 결의안은 구속력이 없대. 그러면 그동안에 북한에다가 UN 결의안을 따르라고 했던 건 전부 다 뭐야? 안 따라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그렇게 별로 안 중요한
구속력도 없는 기관에 수장을 했다고 그 경력을 팔아가지고 자기가 대통령 하겠다고 나오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 그죠? 유엔 결의안 문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중앙선관위에서 반기문에 대한 5년 거주설, 5년 거주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자격이 있냐 없냐라는 논쟁에 대해서 그 중앙선관위에서 유권 해석을 내렸어. 그래서 피선거권이 있다. 출마할 자격이 있다. 이거는 중선관위 내용이야. 그런데 이 선거법에 나와 있는 5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국내 실정을 잘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5년 이상의 거주 경력을 요구하는 거야. 그런데 계속적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지금 이 반기문이가 자기가 피선거권이 있다고 주장을 해서 그래 피선거권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 이제 허락을 해준 거야. 그런데 반기문이 지하철을 타고 퇴근하겠다고 지하철 티켓 끊는데 10,000원짜리 2장 같이 넣었다가 그거 오류 나가지고 평상시 하던 대로 해. 잘 알지도 못하는 거 쇼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사고가 나지. 10,000원짜리를 동시에 2개를 넣었다가 오류가 나가지고 다시 꺼내가지고 한 장씩 넣고 있다. 쪽팔리지도 않냐? 그리고 막 그 지하철 난리도 아니었다며. 그 퇴근 시간에 막 넘어지고 다치고 막 밀치고. 자, 그 다음에 오늘 또 CNN 뉴스가 하나 났어요. 그 CNN에서 보도가 나온 건데, CNN에서 어떤 보도가 났냐면 반기문이 유엔 사무총장 할 때 수첩이 없으면 직원들하고 대화도 못했다. 반기문이 여자 박근혜야? 반기문은 지금 여자 박근혜야? 지금 캠프는 이명박 2로 꾸려가지고 이명박 시즌2 캠프를 꾸려서 박근혜 시즌2 대통령 하겠다는 거야 지금? 수첩이 없으면 직원들하고 대화를 못했다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우리가 지금 수첩공주한테 4년 동안을 시달렸는데 우리가 이번에 수첩 할배한테 또 시달려야 되는 거야 지금? 자, 지금 반기문이요. 자기가 대통령으로 출마할 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유엔에다가 유권 해석을 요구를 했어. 근데 유엔에서 굉장히 난감하다. 굉장히 난감하다고 한다는 거야. 왜냐? 만약에 반기문더러 그 출마해도 된다. 그냥 권고사항이다. 그러면 앞으로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결의안을 만들면 그냥 밥 한번 먹자 이런 얘기야. 지금 김정은이가 아마 제일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가 반기문일 거야. 안 그래? 그렇잖아. 김정은이가 유엔 결의안에 대해서 그거 뭐 권고사항이야. 무시해도 돼.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유엔 사무총장이 앞으로 뭐 하냐고. 뭐 하려고 유엔이 필요해.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반기문 지지자들이 70년 전에 유엔 결의안 때문에 반기문이 출마 못한다면 말이 되느냐? 그럼 70년 된 조직 수장은 왜 했는데? 70년 된 결의안 때문에 반기문이 출마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한 애들아. 그럼 70년 된 조직의 수장은 뭐 대단한 건데? 유엔이 유엔으로서 가장 가치 있게 빛났던 데가 그 40년대야. 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를 인권과 평화 그리고 이 수정자본주의로 이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 유엔이 유엔다웠던 건 1990년대까지야. 그때 같이 있었던 그 유엔 결의안을 70년 전 결의안에 따라야 되냐? 그럼 70년 된 그 기구에 수장 팔아가지고 대통령 한다는 건 말이 되냐고. 그렇게 별것도 아닌 조직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거의 완벽하게 아무것도 안 하다 와놓고 그 경력을 팔아서 대통령 하겠다니 그게 말이 되냐고.
지네 동생하고 조카가 사기죄 뇌물죄로 걸려 들어갔는데 그걸 알지도 못했다며. 그런데 지 동생하고 조카가 사기친 대상이 한국에만 오면 자기 떠받들었던 성환종이랑 같이 친 사기야. 같이 친 뇌물이고. 그걸 몰랐어? 귀가 어두운 거야? 아니면 왕따야? 아니면 무능해서 그래? 우리 박근혜한테 4년을 시달렸어. 또 남 탓하고 몰랐다. 거기다가 지금 공식 후보도 아니야. 어느 당에서 소속되지 않은 공식 후보도 아니야. 그런데 벌써 짜증을 막 내. 뭐 기자가 질문했는데 벌써 짜증을 내는 거야. 야, 우리 박근혜 짜증을 4년 동안 당했거든? 이제 우리가 반기문 짜증까지 받아줘야 되니? 후보도 아닌데? 야, 이거 후보 되면 난리도 아니겠다. 그 다음 내가 또 밤새 문재인 지지자들한테 시달렸잖아. 내가 또 밤새 문재인 지지자들한테 시달렸어. 그러면서 박원순이 그렇게 문재인 욕을 하면 나중에 문재인 지지자들이 박원순 찍어주겠냐고. 아니, 박원순이 후보가 된대? 후보가 될 가능성은 있어? 아니,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묻고 싶은 거, 여러분, 제가 박원순에 대한 비판을 전혀 안 했어요? 네,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거야. 내가 지난 2주일 방송만 봐봐. 내가 박원순에 대한 비판을 전혀 안 했어요? 내가 박원순 비판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내가 문재인을 해명한 것처럼, 문재인에 대한 오해를 해명해 준 것처럼 박원순에 대한 오해를 해명해 준 건데 그건 왜 내가 쌍욕을 먹어야 되냐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말이에요. 예. 지금 문재인이 대통령이 아니잖아. 그죠? 지금 문재인이 대통령이 아니야. 그런데 지금 문재인을 비판했다고, 문재인의 어떤 캠프를 비판했다고 지금 저렇게 욕을 한다면 대통령이 된 다음에 비판하면 어떻게 되겠어? 죽이겠네? 지금 그러겠다는 거야? 박사모하고 뭐가 틀려? 아니, 지금 후보 시절에 검증한다고 얘기가 나오면 대통령도 아니야. 근데 대통령 시절에 캠프가 너무나 패권주의적이라고 비판을 받았어. 그러면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누구를? 그 캠프를 해소하고 그런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는 모습을 보여서 아, 이 사람이 국민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다. 아,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정치 세력하고 잘 화합해서 가겠구나.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지금 박원순을 그렇게 욕을 해가지고 뭐가 남냐고. 아니, 가는 애들 길 막고 물어봐봐. 박원순하고 문재인 중에서 누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크냐고 한번 길에서 물어봐봐. 10명 중에 9명은 문재인이라고 얘기해. 박원순하고 문재인이 대통령 후보다. 둘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냐고 사거리에서 길 막고 물어봐. 후보가 둘이라면 10명 중에 9명은 문재인이라고 얘기를 하지. 누가 박원순이라고 얘기를 하겠어. 박원순이 그렇게 문재인을 비판하면 문재인 지지자들이 박원순을 찍어주겠냐고. 이 사람들아, 문재인하고 박원순이 동급이야? 아니, 그게 당신들 주장이면 내가 받아들이고. 문재인하고 박원순이 동급이야? 그래서 내가 얘기했던 걸 그대로 돌려주겠다라고 지금 나한테 문자 보낸 거야? 아니, 그게 동급이라면 내가 인정해줄게. 우리 신랑 좋아하겠네. 우리 신랑은 박원순 지지해. 나는 박원순 안 된다고 생각하고. 박원순은 택도 없다는 게 내 생각이고, 우리 신랑은 박원순을 지지해.
내가 남편한테도 그래서 길 막고 물어봐라. 문재인하고 박원순 둘 중에 누가 대통령 후보 되겠냐? 그럼 10명 중에 9명은 문재인이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지지자라는 애들이 나한테 시비를 걸면서 문자를 보낸 게 아주 그냥 문재인에 대해서 내가 억울함을 해소해줄 때는 내가 세상의 빛이래. 망치 부인과 한 시대에 살아서 고맙대. 온갖 찬양의 말들을 보내더니 왜 박원순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느냐. 내가 왜 박원순에 대해서 비판을 안 했어. 박원순이 정치 세력화 못하는 거, 박원순 지지자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거, 그래서 박원순이 정치적인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그건 비판 아니니? 그건 당연한 거야? 아, 도대체 왜 그러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갤럽에서, 한국 갤럽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뭐라고 발표했냐? 문재인이 30%, 31%, 그 다음에 반기문이 20%, 그 다음에 이재명이 11%, 그 다음에 안희정, 박원순은 뭐 4%, 5% 이렇게 발표가 났어. 여러분, 이 조사가 정확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조사가 정확하다고 생각하냐고. 지금 여러분 주변에 100명 중에 11명이 이재명을 지지하고 박원순, 안희정은 4, 5명밖에 관심이 없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 내가 볼 때 이재명 지지자들은 12월 이후에 못 봤어.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12월 이후에 그 이재명을 지지하던 사람들 못 봤다고. 그러니까 그냥 뭐 이재명 어때? 라고 묻던 사람들이 없어. 그치? 12월이 지나가면서 이상하게 완전히 이재명 얘기를 한 사람이 싹 사라졌어. 도리어 내가 볼 때, 원래 문재인 다음에 박원순이 2등이었어. 순위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안희정 지지율이 급속도로 올라갔어. 내가 보고 있는 지지율은, 문재인이 진짜 30% 넘어. 문재인이 30% 정도 넘는 건 맞고, 근데 안희정 지지율이 내가 볼 때 25% 정도 나와. 안희정 지지율이 25% 정도 나오고 박원순 지지율이 도리어 15%에서 20%야. 나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 주변은 어때요? 안 그래요? 10명으로 따지면 3명에서 4명이 문재인을 지지하고 그 다음에 2명에서 3명이 안희정을 지지하고 한 명에서 2명이 박원순을 지지해. 그리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 안철수는? 이렇게 물어봐. 내가 볼 때 4등이 안철수야. 아니야. 뭐 안철수하고 박원순이 비슷해. 나머지 사람들이 안철수하고 박원순을 물어보는데 결국 그들의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적다는 거야. 내가 보는 게 어때요? 정확하지 않아요? 내가 보는 숫자가 틀렸어? 그래서 지금 나머지는 관심도 없어. 지금 그 안희정이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가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안희정이 치고 올라오는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해보면 문재인은 사람은 좋다야. 사람은 좋은데 그 밑에 있는 애들이 안 되겠다. 아니 그 최재성 쟤네들은 후보 시절에 저렇게 그 악을 떠는데 대통령 돼봐라. 다 죽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안희정은 지금 호롤단신이고 그러니까 안희정은 그런 그 패권주의자들이 옆에 있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야. 그 다음에 후보로 비교했을 때 문재인하고 안희정을 비교해보면 안희정이 더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는 거야.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분석해보면 그들이 왜 안희정에게 관심 갖는가. 문재인이 사람은 좋지만 소위 밑에 있는 애들을 관리를 못하는 것 같다. 솔직히 그거야. 문재인이 사람으로는 좋지만 그 밑에 있는 애들이 너무 설치는 걸로 봐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밑에 사람 관리 못하겠구나. 근데 안희정은 가만히 보니까 카리스마가 있다. 성질이 보통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안희정이 더 나은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로 지금 안희정이 급상승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솔직히 옛날에 이재명 얘기하던 사람들이 대부분 안희정으로 넘어갔어.
이재명한테 관심 두던 사람들이 대부분 안희정한테 넘어갔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주변에.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재명을 지지했던 거야. 문재인이 사람은 좋은데 힘화대기가 없다. 뭔가 좀 불분명해 보인다. 너무 자기 주장이 분명하지 않다.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을 지지했어. 그러다 이제 그 지난 12월에 막 그 어마어마한 가족사가 다 드러난 다음에 이재명 열풍은 꺼지고 그 대신 그 이재명한테 관심 뒀던 사람들이 안희정으로 싹 정리가 됐어요. 내가 볼 땐 그래. 자, 망치가 보고 있는 게 내 주변에도 그렇다 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지금 현상은 그래. 지금 현상은 내가 망치 부인이 정확히 보고 있는 것 같다. 맞지? 이재명 지지자들이 안희정으로 갈아탔지? 그럼 왜 갤럽에서 저런 조사를 낼까? 갤럽이 누구냐? 갤럽이 누군지를 봐야 돼. 갤럽이 누구냐? 옛날에 박근혜하고 이명박 한나라당에서 경선할 때 그때 이명박을 부정 여론조사로 도왔던 게 갤럽이야. 부정한 방법으로. 그 갤럽의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가 아니야. 여론조작이야. 그거는 그 여론을 조작했다는 얘기는 박근혜가 문제 제기했던 신문 기사 있으니까 찾아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한나라당 지지자 85%가 박근혜를 지지했어. 한나라당 지지자 85%가 박근혜를 지지하고 이명박 지지자 한 15%밖에 안 됐어. 그런데 요 갤럽이 어떻게 장난을 치냐 하면 이명박 박근혜 추격 중 그러면서 지지율이 계속 올라간다고 기사를 내. 그 다음에는 박근혜하고 이명박이 박빙이라고 기사를 내. 그러더니 이명박이 박근혜를 넘어섰다라고 기사를 내. 그 사람들이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조사를 해봤더니 진짜 박근혜랑 거의 비슷하게 따라온 거야. 이건 뭘 노린 거야? 밴드웨건 효과라는 전문 용어. 한마디로 이 다른 사람의 여론을 따라가는 효과를 노려서 거짓말을 주도했어. 근데 그래도 말이 안 되잖아. 그래갖고 이 박근혜 측이 그 이명박 여론조사가 높게 나온 거에 조사 뭐라고 했냐고 질문을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로 누가 될 것 같냐? 그러니까 당신이 내일 선거한다면 박근혜를 찍겠냐 이명박을 찍겠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박근혜랑 이명박 중에서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될 것 같냐라고 물어본 거야. 근데 그게 이명박이 박근혜를 넘어섰다라고 대대적으로 떠든 다음에 그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이명박이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다니까 이명박이 되는 거 아니냐 체크를 했는데 그게 이명박 지지율 박근혜를 이겨. 이렇게 보도했던 게 한국갤럽이야. 한국갤럽 사장이 최시중이고 최시중이 이명박 정권에서 소위 언론 미디어 정책을 담당해서 모든 언론 죽여버린 게 최시중이야. 그래서 갤럽 여론조사는 믿으면 안 돼. 그런데 일부러 문재인 31% 반기문 20%라고 얘기를 해서 뭘 노린 거냐? 문재인 지지자들이 신난다고 그 여론조사를 퍼뜨리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재명이 10%라고 거짓말해가지고 결국 그 여론조사의 목적은 뭐냐? 안희정하고 박원순을 죽이는 거야. 실제로 가능성 있는 후보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 조사를 퍼뜨리는 거야. 응. 나는 그렇게 추측해. 로데이터 보자고. 누구한테 조사했는지. 도대체 누구한테 조사하면 이재명이 11% 나오고 안희정 박원순이 4% 나오냐고. 어디서 조사한 거야? 누구한테? 몰라. 내가 서울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솔직히 여기 서울은요. 문재인하고 박원순의 지지율, 그러니까 안희정은 잘 몰라. 서울 사람들은 안희정 잘 모르고 그 박원순에 대한 지지율이 꽤 높아요. 서울 지역에 있는 당원들이 박원순하고 문재인을 놓고 보잖아. 그러면 박원순에 대한 호감이 문재인보다 높은 지역도 있어. 실제로 높은 지역도 있어. 그런데 박원순의 영향력은 서울 수도권이야. 충청도로 가면 안희정이 문재인하고 비슷한 지지율을 받아. 아니면 더 높은 지역도 나오고. 안희정이.
그런데 이 어디로 이제 뭐 전라도로 가면 좀 다르죠. 전라도에서도 그 문제는 뭐냐면 전라도가 옛날에는 90%가 문재인을 지지해줬어. 87%가. 그런데 지금은 이 전라도에서 한 50%는 문재인으로 돌아왔어. 다시 복원이 됐어. 그런데 나머지 50%가 절대 문재인 안 된다야. 그런데 이 50%가 주로 누구냐? 오피니언 리더들이야. 무슨 기관장들, 무슨 뭐 조기축구회 회장이라든가, 조기축구회 회장이라든가, 무슨 호남향후회 회장이라든가, 이런 짱들이 문재인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야. 그치? 지금 이 호남분들, 지금 호남의 문재인은 절대 안 된다는 사람들 한번 봐봐. 먹고 살만한 사람들, 그 다음에 기관의 장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문재인은 죽어도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이제 이 호남의 절반 정도의, 근데 정확하게는 내가 볼 때,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한 27%야. 문재인은 절대로 안 되라고 얘기한 게 한 27%고, 그 사람들 영향력 하에 있는 게 한 23%야. 그래서 이 50%가 문재인에 대한 반감을 아직 표현하고 있고, 근데 나머지 50%는 복원이 됐어. 지난 총선 때는 거의 뭐 7대3이나 6.5 정도로 70%, 65%에서 70%가 문재인 안 된다였어. 지난 총선 땐. 호남의 65%, 70%가 문재인은 택도 없다. 그러면서 엉뚱한 애들 찍었단 말이야. 근데 이분들이 총선 끝나고 나서 깊이 반성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대선이 다가오니까 문재인으로 복원이 됐어. 그래서 돌아온 분들이 50%야. 근데 호남의 이 50%가 문재인은 절대 안 찍겠다는 거야. 그게 이제 어디에 나타나는 문제냐면 이제 요 호남 지역의 50%가 분명한데, 이 사람들이 누구랑 연관되어 있냐? 서울 수도권이나 전국의 호남 인맥하고 연관되어 있어. 이 사람들이 전국의 호남 인맥하고 연관되어 있어. 지금 잘 들어. 나 이거 안 할래. 해줘봤자 또 뭐 박원순 편든다고 지랄이 날 텐데 뭐. 무슨 얘기냐? 지금 문재인 지지자들이 당내에서 당원들하고만 투표하면 문재인이 유리하다고 생각해. 그거 착각이야. 지금 당내에서 당원들끼리만 후보 경선해야 된다. 그게 문재인에게 유리하다. 그거 착각이라고. 모바일 당원 10,000명은 문재인에게 유리해. 근데 모바일 당원 10,000명 중에 다수는 문재인이 맞아. 그런데 오프라인 당원은 그렇게 문재인이 아니야. 왠 줄 알아? 지금 민주당 당원에, 오프라인 민주당 당원에 상당수가 호남 출신이야. 그리고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워크가 호남 인맥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소위 오피니언 리더들이 문재인에 대한 반감이 있어. 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문재인에 대한 반감이 있는 줄 알아? 문재인이 잘못해서가 아니야. 최재성에 대한 반감이야. 당원들한테 한번 물어봐. 당원들한테 한번 물어봐. 지금 이 민주당에 있는 오프라인 당원들은 왜 최재성과 그 사람들한테 불만이 있느냐? 그 패권주의란 말을 단어도 설명했잖아. 최재성이 지가 생각한 사람들이 무조건 먹어야 된다. 이제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왔어. 그래서 지금 지난 전당대회니 지역위원회니 거기서 진 사람들, 그 당원들이 지금 전부 반 최재성이야. 근데 최재성이 대빵이 아니니까 반 문재인이라고. 그래서 오프라인 당원들이 문재인에게 절대적이지 않아. 이걸 똑바로 봐야 돼. 문재인은 당원들 중에서의 지지도보다 공개된 국민 지지율이 높은 거야.
내 말이 맞아 틀려? 지금 여러분 주변의 당원들한테 한번 물어봐. 내 말이 맞나 틀리나? 지금 이 당원들이요,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들이 오랫동안 당 생활 해왔어. 그런데 그 최재성과 그 일당들한테 전부 다 패배의 경험이 있어. 이게 당원들이요, 자기가 한번 진 경험이 있잖아. 그러면 이 마음이 쉽게 돌아서지 않아. 그래서 지금 당원들끼리만 후보 뽑자. 그거 문재인 죽이는 거야. 지금 너네들 말대로 와각되는 모바일 당원들 보고 그 모바일 당원 믿고 지금 당끼리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거 문재인 죽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문재인을 살리려면 만약에 당원 투표해갖고 문재인이 이기려면 추미애랑 최재성이 은퇴해야 된다고. 추미애랑 최재성이 물러난 상태에서라면 이게 문재인에게 유리한 구도라는 상징적인 그 장애물이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 당원들도 마음을 열고 이거 그 최재성과 추미애가 떠났으면 그러면 이 당이 문재인에게 무조건 유리하게는 안 가겠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사실은 추미애가 문재인을 지지하지도 않는데 이 최재성이 추미애를 지지했다. 김어준 일당이 지지해서 추미애가 되면서 추미애는 친문 이렇게 딱 박힌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추미애가 사라지면 이게 친문이 졌구나 이런 등식이 성립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최재성이 모든 걸 놓고 사라지면 문재인이 더 이상 저 패권주의자들에게 휘둘리지 않겠구나 그런 효과를 내는 거야. 아니에요? 내가 좀 잘못 보고 있어요? 추미애를 친문이 밀어서 됐다며. 그거 몰라? 작년 8월에 그 문재인 지지자라는 사람들이 추미애 지지했잖아. 대대적으로 공개적으로. 그래서 추미애 이퀄 친문으로 지금 사람들이 알려져 있어.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당생활 잘 못한 국민들 잘 모르는데 추미애 체제에서 문재인이 후보가 되면 추미애가 당대표로서 문재인에게 유리하게 뭔가 야로가 있었구나 이런 비난이 가능하다는 거야. 내가 볼 때 문재인 쪽에서는 추미애가 없는 쪽이 나아. 문재인 쪽에서는 추미애나 최재성이 없이 가는 게 낫다고. 내가 박원순 시장을 보면서 박 시장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에 관심이 없었잖아. 내가 그동안 박 시장 언급도 안 했어. 그거 알지? 저래갖고 되겠냐.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을 너무 들이받길래 도대체 이 할아버지가 왜 이러냐.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박원순한테 관심을 가졌잖아. 그런데 이걸 위해서였어. 박원순이 막 문재인을 들이대갖고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인데 존재감을 찾은 거야. 그래서 어떤 효과가 났냐? 실제로 문재인 대세론이라고 떠들던 애들이 조용해졌어. 맞아 아니야? 잘 봐봐. 박원순이 세게 문재인 패권주의를 비판을 했어. 그래서 그 문재인이 대세라고 떠들고 다니던 애들이 조용해진 거야. 그래서 문재인 측에서 무슨 대통령이나 됐냐라는 그런 비난받을 일이 한 일주일 동안 없었어. 잘 생각해봐. 박원순이 들이받기 전에는 마치 문재인이 대통령이나 된 것처럼 막 턱턱 던졌단 말이야. 그러면 곧바로 그 밑에 댓글에 네가 대통령이세요? 막 이러면서 댓글 달았고 욕을 했어. 그 말 맞아 틀려? 근데 막 세게 해가지고 문재인 패권주의를 확 질러 놓으니까 문재인 측이 조심을 한 거야. 그래서 되게 교만해 보이지 않고 뭔가 이렇게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처럼 그게 최재성 쪽에서 하는 거야. 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다 이러면서 대세론을 펼쳤다고. 근데 그 대세론이 문재인 죽이기거든. 박원순이 무슨 말을 했냐 도봉구에 와서 비판할 건 비판하고 토론하면 열정적으로 토론하면서 가야 된다. 그러나 판은 깨면 안 된다. 박 시장이 문재인 비판을 하면서 판을 깨면 안 된다는 거야. 그 노원구에 와서 강의한 내용에 그게 나오더라고.
어제 그 김현정 쇼에서도 똑같이 얘기한 거야. 치열하게 토론해야 된다. 그러나 판은 깨지 말아야 된다. 수습한 거야 그게. 세게 들이받아서 문재인 밑에 패권주의를 이슈로 만들어서 소위 문재인을 죽이는 놈들 걔네들의 길을 확 꺾어놓고 그리고 나서 열정적으로 토론하자. 그러면서 문제의 인물은 언론에서 사라진 거야. 이게 과정이었어. 보니까. 그 내가 뭘 봤냐? 박원순이 정치를 좀 배운 거야? 의외네. 뭐냐 하면 지금 새누리당에서 임명진하고 서청원이 쇼한 거, 말칼 싸움 쇼한 거, 말로 칼싸움 했잖아. 그 쇼로 누구를 죽였냐? 지금 유승민당을 죽였어. 걔네들이 그렇게 칼부림을 내면서 막 몇 시에 회의한다 어떻게 될까 이래갖고 모든 언론을 집중시켰잖아. 그래서 유승민당이 죽었다니까? 그게 정치더라고. 그래갖고 막 그렇게 이제 걔네들이 뜨고 있는데 그때 박원순이 문재인을 확 들이받으면서 도리어 야권으로 카메라를 가져온 거야. 맞아 틀려. 그래서 문재인 지지자는 똘똘 뭉치고 그러면서 문재인 지지자들이 그 최재성과 패권주의에 대해서 비판하게 하고 그래서 문재인 측 캠프에서 어차피 대통령이다 이러면서 교만 방지한지 못하게 하고 이게 정치라는 게 이렇더라 이거지. 그래서 나는 뭘 생각했냐. 김종인이 내가 지난 총선 때 김종인이 그 총선 때 그런 정치를 했단 말이야. 마이크 뺏어오기. 근데 이번에 문재인이 그걸 했어. 지금 문재인이 그 마이크를 뺏어오고 공동 경선에 대한 찬반 논란을 붙인 거야. 이 박 시장이 되게 중요한 두 가지를 했어. 서울대 폐지론하고, 서울대 폐지론, 이거 엄청난 논쟁이에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게 확 뒤집어놨어. 우리나라는 교육이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서울대 폐지론? 그래서 논쟁거리를 던진 거야. 그리고 촛불 경선이 법적으로 가능하냐 마냐, 이런 논쟁까지 벌이면서, 결국은 뭐야? 마이크와 카메라를 가져온 거야. 안희정은 안희정대로 그 막 손학규를 띄우고 있는 언론한테 손학규 그만 은퇴하세요. 그러니까 안희정의 그 태도는 적장에 걸어들어갖고 장군 목을 딱 따온 거랑 똑같은 거야. 호롤단신으로 막 어마어마하게 막 짜놓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혼자 딱 걸어들어갖고 적장 목을 딱 따갖고 온 거야. 그거랑 똑같았어 안희정이. 이번에도 반기문대로 상식을 지키라고 5년설 얘기 안 해. 그 5년 거주설은 언급도 안 하고 유엔 결의안을 지켜라. 그러면서 그 유엔 결의안을 지켜라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좀 상식적으로 행동해라. 그러니까 지금 안희정이 칼질 두 방으로 결정적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안희정은 안희정대로. 박원순은 박원순대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다가 또 그럼 문재인은 뭐 했냐? 박원순에 대해서 반기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막 그 반기문에 대해서 한마디 하면 그걸로 디립다 이제 문재인을 조질라고 애들이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대답 안 하겠다. 노코멘트. 문재인이 대답 안 함으로 완전히 문재인을 물어뜯으려고 그냥 어마어마하게 준비했는데 바람이 확 빠진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문재인은 문재인대로 너무 멋있게 딱 대답 안 하겠습니다. 그렇잖아. 아니 그 반기문을 환영한다는 것도 가식적이고
그 다음에 비판하는 거는 쪼잔해 보이고, 노코멘트. 웃으면서, 됐습니다. 대답 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도저도 아닌 상황으로 딱 위기를 극복한 거야. 그러면서 더 겸손해 보였어. 내가 그랬잖아. 지금 문재인에게 필요한 건 겸손한 모습이다. 문재인의 가치, 겸손함이야. 늘 낮은 자세로 가장 약자 편에 서는 그 모습, 그게 지금 자꾸 보여줘야 돼. 근데 최재성과 그 일당은, 최재성이나 추미애나 이런 애들은 패권주의자, 지네가 다 먹어야 돼. 굉장히 교만하고 자기네들이 지배해야 돼. 그런 애들로 보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문재인이 겸손한 모드로 가고 있는 거 굉장히 좋은 거다. 지금 문재인은 실질적으로 대세야. 실질적 대세는 겸손해야 되는 거야. 원래. 원래 아무것도 아닌 애가 내가 대세다! 떠들었고, 뭐? 이러면서 관심 끄는 용이지, 진짜 대세는 겸손해야 돼. 근데 나는 지금 문재인 캠프가, 문재인 선수가 알아들은 것 같아. 겸손 모드로 가야 된다. 진짜 대세니까 겸손하게 가야 된다. 그리고 막 문재인이 공격을 받으면 문재인에게 유리하다고. 문재인이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그래서 문재인의 오프라인 지지자들이 더 모이게 되는 거야. 그런 선을 좀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진짜 문재인 지지자들이 분위기 파악을 좀 제대로 해야 돼. 그렇게 막 최재성 일당이 이끄는 대로 막 덩다리처럼 나대다 보면 문재인 잡아먹어. 노무현처럼. 문재인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박 시장은 박 시장대로 지금 잘하고 있어요. 김종인이 했던 역할을 지금 박 시장이 하고 있어. 지난 총선에서 김종인이 했던 일을 몰라.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번 판은 잘했어. 이번 판은 분명히 이슈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마이크를 뺏어왔어. 그것도 아주 고급진 마이크로. 저쪽 애들이 무슨 말칼 싸움 할 때 이쪽에서는 새로운 경선 규칙을 제시하고 막 그러니까 추미애와 그 최재성은 경선 룰로 막 어떻게 해보려고 막 여기서 판 짜놓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 거기 안 간다. 그리고 촛불 시민들 같이 경선하자. 판을 던져버린 거야. 그래서 이게 가능하냐 아니냐 막 논란을 일으키고, 서울대 폐지하겠다. 그래서 야당에 관심 없는 사람들까지 뭐 서울대를 폐지? 논쟁을 일으켰어. 그래서 마이크를 가져온 거야. 자기는 교육 대통령이 되겠다. 이때 또 안희정원 가가지고 손학규 목을 탁 따고 반기문 목을 딱 따고, 그것도 호롤단신. 뭐 세력도 없어. 그냥 가가지고 상식을 지켜라. 은퇴해라. 내가 지금 잘못 본 건가? 내가 지금 혼자서 사각관계 놀이를 하느라고, 대놓고 아무도 지지할 수 없는 망치 부인이, 그 막 혼자서 막 누구를 지지할지 몰라갖고 혼자서 막 소설을 쓰다가 지금 상황을 정확히 못 보는 건가? 사랑의 눈이 어두워서 지금 이 상황을 제대로 못 보는 건가? 내가 그 각각의 사람들을 보면서 뭘 느끼느냐 하면, 이제 그 문재인은 내가 볼 때 성종 같은 사람이야. 문재인은 성종 같은 스타일. 그러니까 이제 그 선대가 이루어놓은 성과를 가장 잘 완성할 사람. 그래서 조선의 역사를 완성한 게 그 성종이에요. 그래서 이 경국대전이라는 법전을 만든 사람, 그게 이제 성종이야. 안희정은 누구냐? 태종 같은 사람이야. 안희정은 태종 같은 스타일이야. 태종이 누군지 알지? 조선의 진짜 실질적 임금이야. 조선을 세웠지. 그래서 이 태종 이방원에 대해서 굉장히 막 뭐라 그러나 나쁘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이제 이방원이 이제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자기 아버지를 쫓아내고, 형도 쫓아내고, 그리고 이제 왕이 됐단 말이야. 그리고 막 그 저기 누구니? 최영 장군도 죽이고, 정몽주도 죽이고, 그래서 이방원을 되게 악인으로 기억해. 그런데 이방원이 조선의 기틀을 만들어서 그 밑에 세종이 뭘 할 수 있었냐면 그 많은 창의적인 모험을 할 수 있었던 거야. 태종이 없었다면, 태종이 없었다면 세종이 없어요. 세종대왕은 태종 덕분에 나온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안희정을 보면서는 태종의 기질이 있다. 근데 조선 전기의 왕 중에 난 4명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 태종, 세종, 성종. 그게 무슨 얘기냐? 태종이 그 막 여러 훈구 세력들을 정리하고 왕권을 강화했어.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강화된 왕권을 줬기 때문에 이 세종이 그 강한 왕권을 가지고 이 조선의 문화적 기틀을 만든 거야. 그게 훈민정음이었고, 그게 법전의 시작이었고,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이제 이 세종이 문종을 세우는 바람에 다시 왕권이 약화돼. 왜냐하면 세종은 조선은 왕권의 나라가 아니다. 총리의 나라다라고 했기 때문에 재상의 나라라고 그러면서 왕권을 버린 거야. 근데 그 왕권을 다시 살린 게 세조야. 그래서 이 세조가 다시 왕권을 강화하고 강한 조선을 만들려고 했던 거지. 태종하고 세조가 좀 비슷해. 그런데 세조는 태종보다 좀 더 잔인했지. 자기 형의 동생을 죽이고 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세조가 왕이 돼서 그 밑에 이제 성종이 나오게 된 거야. 세조의 바로 밑에, 그러니까 자식복이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바로 밑에 아들은 죽고 예종이 됐다가 이제 성종이 되면서 성종이 조선의 기틀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세조가 수양대군, 이방원이 태종이고 수양대군이 세조야. 근데 이방원이나 이 수양대군은 악인의 상징이야. 근데 이들이 조선시대의 왕권을 강화하는 어느 정도의 기틀을 마련해놨기 때문에 그 밑에 세조하고 성종이 조선의 문화적인 기틀을 완성할 수 있었던 거야. 예를 들어 선덕여왕이 진흥왕의 이 확장 사업의 뒤를 이어서 문화 융성을 했고 그게 통일의 기반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태종하고 세조가 없었다면 세종과 성종이 없지. 근데 이제 세종이나 성종은 그 성리학자들이 존중을 해가지고 이게 막 세워준 거고. 그런데 세종이, 우리가 대왕이라고 섬기는 그 세종은 어떤 스타일이냐? 그 당시에 욕을 엄청 먹었어요. 그때 세종이 비호감이었어. 그거 알아? 세종이 그 당시에 비호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세종이 만들려는 그 한글, 그게 기득권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였어. 그래서 결국 세종이 만든 한글은요, 공식적으로 국가 문서로 사용되지 못했어. 그거 알죠? 조선왕조실록이 다 한문으로 쓰여진 이유가 국가 공식 문자가 안 된 거야. 한글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 세종은 그 당시 비호감이었어. 그리고 굉장히 과학기술에 관심이 많아서 새로운 조선을 꿈꿨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나마 조선에서 가장 과학 문화가 발달했던 게 세종 때였다. 그래서 고려시대에 발달했던 과학을 정리해내고, 그래서 그걸 이 경복궁을 고안한 게 세종인 거 아니야. 머리가 굉장히 좋았고 새로운 조선의 문화를 만들어냈던 게 세종이었다. 일벌레였고 집현전에서 여러 명의 과로사로 죽어갔어. 이쯤 되면 누가 떠올라? 내가 볼 때는 그 박원순이 세종 같은 사람이야. 여러 과로사 시킬 사람이죠. 예. 안희정은 조선의 기틀을 새로 세울 사람이고, 깃발을 새로 세울 사람이고, 이 박원순은 그 밑에서 이제 그 뒤에 문화적인 새로운 시대를 열 만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은 사실 지금 시대에 안 맞아. 사람이 너무 고급져서
이 더러운 전쟁을 해야 되는 시기에 이 문재인이라는 캐릭터가 안 맞아. 정말 문재인은 정말 노무현 바로 뒤에 대통령이 됐다면 그리고 그때 우리나라가 정말 민주주의 시대였다면 그래서 정말 고급진 고급지게 관리하는 그런 정치를 하는 기회가 있었다라면 문재인에게 맞았겠죠. 예. 현재 우리에게 조조 같은 사람은 없어. 현재 우리에게 조조 같은 사람은 없다고 봐. 나는 한때 김종인에게 조조를 기대했다가 너무 뭐라 그러나 그 정도 되면 문재인 지지자들이 헛소리 하는 걸 가령 박원순은 문재인 지지자들이 욕하는 걸 이용해서 그 판을 바꿨잖아. 나는 김종인이 그렇게 해주길 바랬는데 김종인이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뭐 노역이라는 둥 이런 그 비례대표 입원 가지고 그때 내가 볼 때 문재인 쪽에 대한 마음을 접은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김종인을 뭐라 그러나 접었고 김종인의 역할을 박원순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자, 뭐 이게 오늘 망치 부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했고요. 예. 지금 상황이 사실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너무너무 우리가 마음이 힘든 상황이라 이럴 때 우리가 계속 정치적인 얘기만 하는 것보다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오늘은 인트로를 좀 길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인트로 이상하게 내가 느끼기엔 그래. 인트로를 안 하잖아. 그럼 사람들이 더 빨리 지쳐.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사람을 메마르게 해. 이게 전쟁이거든. 전쟁이고 정치가 곧 전쟁이야. 계속된 전쟁의 스트레스가 사람들을 강팍하게 만들어. 그러면 메마른 사람들은 이 살인 기계가 되든가 아니면 절망하는, 그러니까 부드러운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어린 시절에 내가 봤던 만화 중에 하록선장이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일본 만화였는데 그 하록선장이라는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다니면서 이제 떠도는 사람이야. 나는 그 1편밖에 안 봤어. 근데 그 1편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 어떤 주인공 남자아이가 그 선장의 배를 타게 돼. 근데 그 하록선장이 굉장히 영웅적인 사람이었어. 너무너무 막 모든 사람이 영웅이라고 떠받들어서 이 하록선장의 배 안에 탄 뭐라 그러나 선원들도 진짜 죽여줄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주인공 남자애가 그 배를 탔어. 그런데 웬걸? 막 너무 개판인 거야. 너무나 막 흐트러져 있고 막 쓸데없이 막 싸우고 다니고 막 놀러 다니고 막 이래. 그래서 얘가 되게 실망을 해. 근데 딱 전쟁이 시작되니까 모두가 제자리로 딱 가서 순식간에 전쟁 대비 태세를 맞춰갖고 적함을 무찌르는 거야. 그걸 보면서 이게 하록의 힘이구나. 이걸 깨닫는 게 첫 장면에 나와요. 나는 그 뒤편은 안 봐서 무슨 내용인지 몰라, 하록선장이. 근데 내 어린 시절에 그 장면이 되게 중요했어. 뭐냐? 긴 싸움을 해가는 사람은, 끝이 없는 전쟁을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긴장한 상태로 살면 안 된다. 허허실실하면서, 평상시에는 놀고 먹고, 쉴 땐 충분히 쉬고, 그리고 싸울 때 분명하게 칼질해야 된다. 정확하게. 그래서 근데 우리가 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우리가 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우리 삶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이 정치와 밀접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강팍해진 이유가 저기 때문이구나. 정치 때문이구나. 그걸 깨닫고 정치를 바꿔서 우리 삶을 바꾸기로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 다 같이 정치를 바꾸는데 집중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피폐해졌다. 그러면 정치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정치를 하면서도 뭘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망치 부인이 왜 길게 인트로를 하느냐? 인트로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 자기 집안이 안 좋아. 식구들하고 관계가 안 좋고 친구 없는 사람들이 인트로를 싫어해. 뭐 100%는 아니겠지만 그렇더라. 내가 보니까 친구 관계가 별로 안 좋고 그리고 가족 관계 안 좋은 사람들이 인트로를 싫어해. 근데 정말 가족 관계가 좋고 인간관계 좋은 사람들은 인트로를 통해서 배워. 그리고 주변의 팬들을 더 늘려.
그런데 왜 인트로가 이렇게 기냐? 빨리 정치 얘기하자.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못 불러와. 이런 사람들이 소위 팬을 늘리질 못하더라. 내가 인트로를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마음이 인간성을 잃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인간성을 잃지 않고 싸워야 이 싸움이 끝났을 때 우리가 인간이야. 이 긴 전쟁은요, 인간성이 파괴될 수밖에 없어. 근데 끊임없이 우리의 인간성을 기억하지 않으면 이 전쟁이 끝난 뒤에 괴물만 남아. 내가 볼 때 최재성이나 그 사람들은 그랬던 것 같아. 한때 노무현이나 문재인을 대통령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 미친 듯이 싸웠겠지. 근데 싸우는 과정에서 괴물이 됐겠지. 그래서 이기는 방법은 아는 거야. 그런데 이기는 괴물이 된 거야.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괴물로 변해버린 거야. 우리가 그런 괴물로 변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람의 마음을 계속 바라봐야 돼.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의 마음을 유지해야 돼. 그래서 문재인이 당연한 후보로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문재인이 정말 어렵구나, 힘들구나, 이런 상황이 연출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돼서 우여곡절 끝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문재인이 후보가 돼야 국민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찍어주는 마음이지, 이 괴물들이 만들어낸 판에서 문재인이 무조건 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 이러면서 되잖아? 절대 국민이 표를 안 줘. 우리 국민 마음에 뭐가 있냐? 강자를 안 도와줘. 내가 그랬잖아. 내가 42년 동안 뉴스를 보면서 느낀 우리 국민의 특징이 강자를 안 도와줘. 그래서 지금 이 문재인 대세론이 그래서 위험했던 거야. 실질적으로 문재인이 대세인데, 문재인이 대세라고 자꾸 얘기하면 그 대세론 자체가 약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왜 갤럽이 문재인 30일 반기문 20이라고 했는지 이제 느낌이 오지 않아? 걔네들이 왜 문재인 31%라고 했겠어? 역대 최대라고 왜 광고하겠어? 문재인 대세론으로 밀어붙이는 거야. 문재인 대세론은 종편에게 유리한 거야. 그래서 문재인이 혹시라도 후보가 됐을 때 그 감동이 없게 하려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거 반기문 띄우려는 거 아니야. 그거 문재인을 31%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문재인 대세론을 만들고, 그리고 박원순 안희정을 죽이려는 거야. 그래서 야권 경선에 감동이 없게 만들려는 구도, 그게 지금 종편이 짜고 있는 구도예요. 그걸 정확히 봐야 돼. 지금 문재인 대세론이 절대 문재인에게 도움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오늘 밤에 나한테 또 쌍욕을 하겠지. 오늘 밤에 또 쌍욕을 하면서 박원순 빠돌이 박원순 지지자 마누라년이라는 둥 별하별 질거리를 다 하겠지. 그래봤자 차단이야. 내가 2012년에는 하도 그렇게 욕지거리하는 인간들 때문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도 그 욕지거리하는 인간들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그래 그럼 말아먹어라. 근데 포기를 했어. 포기를 했더니 세월호가 터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절대 포기 안 하려고. 내가 2012년에는 그 낙곰수 팬들이 하도 와각되고 지랄 연병을 떠니까 그래 말아먹어라. 그래서 내가 버렸어. 근데 그랬더니 세월호가 터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14년에 결심했잖아. 나 다시는 포기 안 할 거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포기하지 않을 거다. 이번에 니네가 아무리 욕을 해도 나 포기 안 해. 니네가 아무리 나를 절망시키려고 지랄 발광을 떨어도, 뭐 이 방송을 아무도 안 봐도 난 포기 안 해. 끊임없이 난 얘기할 거야. 무엇이 옳은 방향인지.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래 우리가 질 수도 있지. 우리가 질 수도 있어. 내 말 안 듣고 너희들이 개판 쳐서 질 수도 있어. 근데 왜 졌는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나는 이 길을 가는 거야. 난 질 수 있다고 생각해. 난 져도 어떻게 싸울지, 진 뒤에도 나는 싸움의 방법이 다 서 있어. 계속 방송하겠지. 그리고 감옥 가겠지. 감옥 가서 책을 쓰겠지. 나와서 북콘서트를 하고 대구에 출마하겠지.
나는 계획이 다 서 있는 사람이야. 지는 게 두렵지 않아. 나는 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포기하지 않고 싸울 거야. 지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거야. 그리고 난 이길 거야. 왜? 이 싸움은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인 싸움이거든.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보내드린 생방송 시사 수다방이었습니다. 뭐 어떻게들 보셨어요? 볼만하셨나요? 예, 볼만하셨다라면 업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아까도 역시 6,600명이 넘게 봤는데 업은 4,700, 2,000명이 업을 안 하고 도망갔네요. 그럼 오늘 망치 부인 방송에 동의 못하겠다 뭐 이런 건가요? 네, 자, 2,000명 그 방송 재밌게 봐놓고 그냥 톡 꼈지? 오늘 밤에 니네 고생 좀 할 것이다. 예. 자, 오늘 업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매니저님들 수고하셨고요. 꿀잼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이 방송 녹음 녹화 떠서 팟캐스트와 유튜브에 뿌려주신 님들께 감사드리고 허락 없이 유튜브에 올리면 저작권 신고합니다. 예. 그것도 변호사를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그러면 돈으로 물어내야 돼. 예. 자, 그래서 유튜브에 올려주신 님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후원해주신 님들 한 분 한 분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감사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예, 그 이름 안 불러줘서 후원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오늘도 방송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후원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지 마세요. 예, 생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시는 여러분이 진정한 망치의 후원자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망치야, 근데 이래가지고 정권 교체 하겠냐?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될 겁니다. 중지동천이라고 무리가 모여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겁니다. 인간의 가치는 그가 품고 있는 희망의 질량에 비례한다.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싸움에 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싸움을 끝내지 않는 것이다. 누군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절망이 싹 텄다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은 희망의 역사를 쓸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달려갑니다. 세월호를 인양하라! 세월호를 인양하라! 세월호를 인양하라! 미수습자를 수습하라! 미수습자를 수습하라! 미수습자를 수습하라! 세월호 진상 규명하라! 세월호 진상 규명하라! 세월호 진상 규명하라! 가습기 첨가제 피해자 책임자 처벌하고 피해자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 매일 방송 끝날 때 이 기도하기로 했잖아요. 잊지 맙시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이든 하루에 3번이든 새벽 기도와 잠자는 기도든 모두 10,000명이 한 번씩만 기도하면 저는 세월호 인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 다음 방송은 내일 낮 3시 광화문에서 시작할게요. 내일 낮 3시 광화문에서 만나요.